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또 원구성은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흘을 더 준다며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인 보호시설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요양센터 등에서도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학원에도 의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하려던 안은 학원들 반발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약국마다 KF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이면서 구매 제한 개수가 지켜지지 않는 등 공적 마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여름용 비말 마스크는 부족해 정부가 마스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방의원들이 현장 방문 도중 대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지역에 짚라인 놀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음주 상태에서 체험도 했는데 정작 해당 지자체는 짚라인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선출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투표가 무산되면서 결국 결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글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연기된 건데 박 의장은 시간을 더 주겠다며 여야 합의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만 홀로 본회의에 참석시키며 부당성을 토로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지 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합당을 비판하며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총선민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반시대적인 구태라고 봅니다.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삼선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삼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며 상임위원장 선출은 일단 연기됐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며 전국은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말미를 준 글피까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그럼 이 원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법을 보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만석 국회의장이 이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강제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보다 위원장이 먼저 선출된 적도 있습니다. 7년 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었거든요. 이때는 약 2개월 뒤에야 민주당의 명단을 제출해 예결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특위가 아니라 상임위 위원을 의장에 배정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느냐도 쟁점인데요. 통합당은 국회법에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라는 문구를 들어 상임위원 배치가 마무리된 이후에 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반면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인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은 협상 과정에 언급됐던 상임위 7개를 놓고 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간의 잠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논란이 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는 미래통합당이 갖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나누되 국토위와 농해수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7개를 통합당에 배분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동물국회 주도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른자 상임위만 포함된 최대치의 양보안이었다며 지지부진한 야당과의 협상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합의가 아닌 민주당의 일방적인 제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가정한 합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가합의라든지 이런 전혀 없습니다. 11대 7은 유지하겠다면 그 7을 뭐를 주려고 생각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제안을 받은 거라고 보는 것이죠. 또다시 사흘의 말미가 주어졌지만 여야의 내탓 공방이 격화되면서 단순 시간 끌기에만 머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MBA 뉴스 조창훈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단이 날아가다가 바다에 떨어질 수 있으니 공유수면법으로, 전단을 날리려면 가스가 필요하니 고압가스 관련법으로 이런 식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현행범으로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대기 중인 경기도 파주 임진각입니다. 대북전단을 띄어 보내던 곳으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잦은 충돌이 벌어지던 지역입니다. 정부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전단 살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공중에 살포된 전단지가 육상에 떨어지면 폐기물 관리법, 해양에 떨어지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잦은 위기 구조로 두려움을 겪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못 날리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지.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데 북한이 보낸 삐라가 연평도에서 발견됐다는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탈북민 단체의 허가 취소는 과도한 조치라고, 미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왜 북한의 인권은 보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최근 연평도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전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단엔 적폐청산 국민행동연합, 보수욕적 무리의 만고죄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NK뉴스는 북한 전단은 종종 가상의 단체 이름으로 돼 있다며 색이 바랜 정도 등으로 미뤄 6개월 이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매체의 보도는 최근 북한의 조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 행동에 대한 경고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탈북민 단체 허가 취소 움직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단체의 취소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반도는 분단 국가이고 이 적대적 대치된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평화가 인권보다도 앞서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두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양국 관계는 파탄났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지했지만 미국은 군사 위협만 가했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 2주년 담화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리성권 외무상은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미국은 도리어 한반도에 핵 전략 폭격기 등을 배치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트럼프의 대가 없이 치적 선전용 보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확실한 힘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성권은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 미국이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북미 합의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비난했지만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엔 싣지 않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현재의 분위기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엄포형 성격이라고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합의를 어긴 남한을 질책하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년 전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은 화기애애했지만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미가 다 빈손으로 헤어졌죠. 아직까지도 양쪽 모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더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오늘 역사상 처음 만난 북미 정상은 바로 비핵화를 이룰 듯이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럴 땐 분쟁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새 북미 관계를 만들고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4개 조항 합의문도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두 정상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북한이 내민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없애길 원했던 미국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including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3차 회담은 이르면 내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 집중해야 하고 민주당이 대권을 잡는다면 새로운 대북 기조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 11월 대선에서 누가 될지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어떤 합의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때문에 청와대는 올해 하반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6.15 선언 20주년과 6.25 전쟁 70주년 대북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남북 대화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인보호시설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첫 요양시설 집단 감염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간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울 도봉구의 한 데이케어 센터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1000여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요양시설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센터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를 이용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안양의 요양센터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고령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증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고령층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밀폐된 장소의 모임은 가지 말아주시길. 고령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한 방문 판매업체 관련해서는 하루 사이 감염자가 20여 명 넘게 늘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시는 관내 노인보호시설에 휴관을 권고했지만 사실 어린이 돌봄시설 그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고 또 필요한 시설이 이 어르신 보호시설이죠. 이 시설이 휴관을 하면 돌보는 가족은 발이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휴관 말고 대안은 없는 건지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간 노인보호시설 데이케어 센터는 무작정 문을 닫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직장을 다니기라도 한다면 부모님을 돌보려고 장기 휴가를 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른 일로 전화를 드려도 이거 휴가한다고 전화하는 거 아닌가 가슴 덜컥덜컥 한다 하시더라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민간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노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 운영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전체 444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돌봄 SOS 센터를 제시했습니다. 집으로 도우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여서 집단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돌봄 SOS 센터 수가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돌봄 SOS 센터가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 20개 구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요거를 조금 조기에 그 전체 자치구에 그 확산을 시키고 올해 배치하기로 한 직원 300여 명은 11월 말에나 충원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어르신들의 감염이 확산한다고 해도 데이케어 센터를 휴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감염 확산에 대비해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같은 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구 밀도 탓이 크겠죠. 한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수가 비수도권은 0.60인데 수도권은 1.8명입니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수도권 유흥시설뿐만이 아닌 학원과 PC방까지 다 전면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 이 중 수도권만 45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전파력이 비수도권보다 3배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따져봤더니 수도권은 2에 가까웠습니다. 환자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재생산 지수는 1 이하 0.56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지역은 조금 높아서 1.2에서 1.78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요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은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동호회와 방문 판매장의 집단 감염 여파가 학원과 노인 요양시설로 연결된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의 치료 체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무기한 연장 조치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런데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학원에도 의무적으로 이 QR코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른 시설과 학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학원은 아이들이 다 등록을 하고 다니는 곳이라 이거죠.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도 해야 합니다. 출입 시 항상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출입 기록에 체온과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인도 기록. 잦아들던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학원에도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수도권 학원이 대상이었지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원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방역 관련 서류 작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실제 어느 때보다도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장부를 하고 있고 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자율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학원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간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명단이나 신상이 다 학원에 비치돼 있는데 불특정 다수나 다니는 곳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될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술집 같은 곳들은 마치 딴 세상 같습니다. 인도까지 점령한 테이블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방역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구청은 어떻게 다 관리를 하느냐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주점마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테이블은 아예 밖으로 나와 인근 보행로까지 점령했습니다. 테이블 사이 간격도 옆 사람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실외가 좀 시원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걱정은 되죠. 가게 주인께서도 걱정 괜찮다고 하시니까. 바닥에는 흘린 술과 음식물이 나뒹굴지만 방역은커녕 청소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구청에 민원도 제기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야상을 딱 깔아놓고 막 먹는 거 보면은 솔직히 되게 껄끄럽고 불편해요. 나와서 시정한다는 말은 듣고 한다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청 측은 관내 주점을 모두 관리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영업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안내문 배부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는 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점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아동학대로 심한 상처를 입었던 창녕 9살 여자아이가 퇴원해 쉼터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밥이 너무 맛있다고 할 정도로 치료를 잘 받은 덕분인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또 과거 자신을 위탁해 맡아주었던 큰아빠, 큰엄마라고 불렀던 이들을 보고 싶어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이 멍투성이로 발견된 9세 여아는 발견된 후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주간 치료를 받은 덕분에 타박상은 대부분 나았지만 화상 자국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아이는 입원 전보다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원밥이 맛이 없댔는데 얘는 병원밥이 엄청 맛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먹는 밥은 더 맛있으니까. 아이는 어제 퇴원해 아동쉼터로 옮겨졌는데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정식 명령이 나오게 되면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쉼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처가 깊은 만큼 진짜 가족 같은 위탁 가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탁 가정을 우선으로 지금 꼽고 있고요. 여의치가 않으면 그룹홈을 찾고 있는데 이 그룹홈도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부모와 강제 분리 명령이 난 의붓 동생 3명도 쉼터에서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구속 여부나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동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음주운전에 폭행, 성추행까지 각종 일탈로 지방의회에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엔 전북의 한 지방의원들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놀이기구까지 탔습니다. 물론 다 세금으로요. 현장 방문이었다는데 보시면 황당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시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9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직원 7명과 함께 군산에 갔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 횟집. 1인분에 4만 원짜리 점심을 먹고 일부 의원은 술까지 마셨습니다. 국민 세금이지만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 섬으로 이동해 놀이기구인 짚라인을 탔습니다. 음주자는 탑승이 안 된다며 관계자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얼굴도 좀 붉은기가 좀 있긴 해. 정읍시의회는 지역에도 짚라인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현장 방문차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청의 말은 다릅니다. 짚라인을 설치하냐고요?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현장 방문의 성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 썼는데요? 각자 쓰는 거래요, 그거래요? 정읍시의회는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과 뇌물 사건, 그리고 성매매 업소 방문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이름 강미숙 씨가 36년 만에 친아버지를 소송 끝에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친부모 확인을 거절했거든요. 해외 입양인이 국내에 있는 친부모를 상대로 낸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양인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36년 만에 카라보스, 한국 이름 강미숙 씨는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며 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생자 인지란 혼인 후에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로 해외 입양인이 낸 첫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I will be legally recognized as my father's daughter, and more importantly, I hope obviously to meet him next week and be able to find out who my mother is.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지 마세요.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강 씨는 2017년 한국으로 친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연히 한국계 입양인들의 비영리 단체에 공유해둔 DNA를 통해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양인이 친부모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친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친생 부모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인들의 알 권리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씨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의 정체성 권리를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병사가요, 무단 외출을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버지가 재력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공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 근무 중인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한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대에 근무 중인 부사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다며 이를 묵인 방조해온 비위 행위를 폭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대는 1인실 사용이 문제가 될까 봐 조기 전역한 병사를 생활관 명부에 넣어놨다며 감찰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또 올해 초 부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공군은 올해 초 감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없는 감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공군본부 차원에서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 의뢰는 물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해외 직배송이라고 해서 무려 5만 원의 배달 비용을 더 내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경기도 김포에서 배달한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같은 대형 중개 사이트를 믿고 구입했던 건데 환불도 안 되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네이버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요.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네이버를 통해 미국에서 30만 원 상당의 해외 직배송 면도기를 주문했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비가 5만 원이 붙어 있었어요. 택배 박스에 있는 주소를 좀 살펴봤더니 김포에서 보냈다. 상당히 중고 느낌이 났고. 업체에 항의하려 했지만 적혀있는 전화는 해외 번호뿐이었습니다. 먼저 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았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안내했고 일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환불 불가하다, 반품 불가하다. 통신 판매 중개자인 네이버 측이 조정에 나섰지만 강제 환불은 사실상 여의치 않습니다. 판매자 측에서 환불 처리하세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추후 조정이 불가할 경우의 절차는 아마 외부 기관 통해서
문제는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해외 구매 대행 상담 건수는 3년간 1,600여 건을 넘어서며 급격히 늘고 있는데 취소나 환불, 교환 지연, 거부 상담이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포털 같은 중개 사이트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판매한 사람이 구매 대행을 한 업체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없으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포털 이름만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 해외 구매 대행.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지만 당장은 신중한 구매가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 와중에도 술집거리나 번화한 골목에 가면 바닥에 불법 전단물들이 마구 흩뿌려져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나 지자체의 오랜 골칫거리인데 요즘은 전단 수거와 함께 폭탄 전화 등 이색 맞대응까지 등장했습니다. 불법 전단물과의 전쟁,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저녁 서울 강남거리입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더니 그 뒤로 종이들이 마구 흩날립니다. 잠시 후 또다시 나타나 다른 길로 지나가고 거리 바닥엔 온갖 종이 광고물이 나뒹굽니다. 불법 광고 전단물들인데 일반 대출부터 낯뜨거운 유흥업소 광고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밤낮 없이 거리에 뿌려집니다. 오토바이 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타네. 계속 손으로 갖다 뿌리거든. 그래도 뒤에 가려가지고 온 사방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낯이 없는 사람 또 뿌리고 이쪽 부근이 다 그렇습니다. 구청 허가가 없으면 5개월 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이지만 주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전단을 돌리다 보니 사실상 단속은 힘듭니다. 게다가 전단에 나온 업주의 전화번호 역시 대포폰이다 보니 과태료 부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들이 전략으로 내놓은 건 폭탄 전화 맞대응. 전단물의 기본 정보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 전화가 쉬지 않고 발신되는 방식입니다. 저를 불법 업주로 가정하고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을 돌리면 계약께서 강남구 관내에 무단으로 배포하는 전단지는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등 권리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시 배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음성이 담긴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발신 기간이나 시간대도 업체 특성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 현장 수거와 함께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은 양의 전단지가 줄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도심 속 불법 전단물들. 뿌리는 자와 막는 자 사이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에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됩니다. 양측은 30쪽 의견서에 더해 30분 후 진술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검찰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기각.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본 부의심의위원회도 소집 결정. 두 차례 삼성의 판정승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절차에 따라 위원 15명을 추첨하고 이르면 이달 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짜리 의견서와 30분 동안의 의견 진술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회의 당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검찰의 고민은 이제 시작입니다. 규정에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명시돼 있고 과거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는 모두 회의 결과를 따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존중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란 해석이 우세하지만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 돌입한 검찰은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벌써부터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증언 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담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건데 윤 총장 자충수를 둔 걸까요? 아니면 선수를 친 걸까요?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들이 당시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 전반을 살피는 전담 조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당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 2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 기록이 방대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평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부서로 수사부서에 비해 검사 수가 적습니다. 조사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으로 수사팀의 위중교사를 주장한 진정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공람 종결 처리되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해 위증 교사 혐의 등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KF 공적 마스크 대신 얇은 여름용 마스크 찾는 분 많죠. 또 더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약국에선 구매 제한이나 신분증 확인 없이 1인당 일주일에 석 장, 5장 이런 식이 아닌 50장씩 팔기도 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약국. 성인의 경우 KF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3개까지만 살 수 있지만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좀 더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몇 개까지 혹시? 이렇게 할 때 50개 딱 들었어요. 또 다른 약국에선 신분증 검사는 물론이고 주민번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공적 마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적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줄자 약국마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그런 약국이 물량이 남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약사에 이럴 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얇은 비말 마스크가 출시된 것도 공적 마스크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입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는 장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KF 마스크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한 덴탈 마스크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이미 공적 마스크 유통 질서는 무너진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공적 마스크 공급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잘 통하고 가격도 저렴한 비말 마스크는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적 마스크가 이렇게 남아 도는데 말이죠. 왜 그런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산업부 이혁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주변에 물어보니까 산 사람이 없어요. 네, 이 여름용 마스크가 정확하게 출시된 게 딱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20만 장이 팔렸는데 78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마스크 제조업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죠. 네. 이번 주 들어서도 상황은 비슷해서 연일 5분 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말 마스크 생산을 허가받은 업체가 어제까지 13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단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다 합쳐서 하루 30만 장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오늘만 750만 장 공급이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적은 양이죠. 750만 대 30만 장. 너무 차이가 심하네요. 업체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줄이고 비말용 마스크를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게 업체의 설명인데요. 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단가입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건 마스크가 비말 마스크보다 장당 200원 정도 더 이윤이 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달 말까지는 마스크 생산량의 60%를 보건 마스크로 만들어서 정부에 공급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이윤이 더 남는 마스크를 심지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보니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적 마스크 제도가 끝나는 6월 말까지는 이 사태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예전처럼 마스크 대란, 이번이 되면 2차겠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이번에는 보건 마스크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란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 분명해서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말 마스크 생산을 늘리면서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처 관계자는 우선 급한 건 비말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6월 말까지 비말 마스크 생산량을 100만 장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100만 장도 넉넉하진 않죠. 네. 그래서 이번엔 비말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지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말용 마스크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오브제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KF94 했던 것처럼 약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를 해줬으면. 아예 공적 마스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민간 업체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스크를 더 생산하게 되겠지만 정부 주도와 달리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마스크 걱정은 안 해도 되나 보다 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복지부 조직 개편안. 제주는 질본이 부리고 이익은 복지부가 갖고 가는 시기라며 여기저기서 비난이 많았죠.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이 아닌 처로 더 높게 승격시켜야 한다. 이참에 보건복지부도 보건과 복지를 나눠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이 아닌 처로 승격시키자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청은 장관 산하 외청이지만 처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더 큰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4년 내내 질병관리본부 시집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시집을 보내는데 네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가라.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도 처승격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아예 이참에 보건복지부를 손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국민보건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입니다. 복지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질병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거나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국민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국민보건부로 보내고. 조금씩 다르지만 보여주기식 청승격으론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밤부터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퇴근길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오후 들어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저녁 들어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비구름은 점차 북상해 내일 새벽에 충청권이, 밤에는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중국 중남부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모여 형성된 이번 비구름은 일요일 오전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친 뒤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북서부 해상에서 생성된 2호 태풍 누리는 한반도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자 국내 코스피 지수도 급락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6.9% 폭락하며 석 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자 충격은 그대로 국내 증시로 옮겨졌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4% 급락세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2% 내린 2,132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데다가 오후 들어 미국 선물 시장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팔자 행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개인은 5,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장을 떠받쳤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증시가 좀 불안해지면은 개인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조금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450선까지 밀린 뒤 석 달여 만에 전 고점에 근접한 코스피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지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셧다운되지만 않는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스타트업 축제를 공동 개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의 스타트업 축제인 테크라이즈 2020과 매경제 세계지식포럼이 오는 9월 연합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매경그룹은 Try Everything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세계적인 스타트업 축제로 키워 서울 창업 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 외곽의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비규제 지역까지 이렇게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국민주택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0억 원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된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석 달 만에 30% 오른 9억 원에 팔렸고 현재 호가는 9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하려는 뭉칫돈이 쏠렸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조정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이제 풍선 효과로 이쪽으로 몰려드는 것도 있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다운돼 있었고. 최근 3개월간 군포 집값은 평균 9.44%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서울의 300배를 넘는 압도적인 상승률입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곳 군포시를 포함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정부가 칼날을 겨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경기 군포시와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예고하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강화, 과세 강화 법안을 언급했고 구체적 시기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또 다른 풍선 효과만 부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거든요.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공급 대책을 좀 더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고요. 8월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막바지 청약 열풍이 뜨거운 데다 사상 최저 금리로 시중 자금도 넘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묘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문화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알아볼 단어는 뭡니까? 네, 오늘 알아볼 단어 바로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말입니다. 직접 제 스마트폰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요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쇼핑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시간도 부쩍 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새로운 직업은 물론 없던 말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직업, 일이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플랫폼 노동이란 말인데 시민들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플랫폼 노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몰라요. 예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플랫폼이라는 게 뭐 기차에서 타고 내리는 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플랫폼 노동이라 그러니까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배달 음식 앱이나 대리운전, 택시 앱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플랫폼 노동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 형태를 뜻합니다. 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그 음식을 배달해주는 기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랫폼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죠?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일하는 형태니까 온라인 기반 노동으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온라인도 영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이미 쉽게 통용되는 말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스마트폰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휴대전화 아니면 손전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휴대용 단말기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 나와 있는 휴대전화고요. 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중에서도 앱을 설치해서 이제 카메라나 뭐 음악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뜻합니다. 스마트폰은 한글처럼 통용되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뭘까요?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계 최초 국회의원 금박지 금박지 언박싱 방송. 네. 논란이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언박싱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총선에 당선된 용혜인 의원이 올린 영상입니다. 최근 들어 게임기나 장난감, 스마트폰을 개봉하는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책이며 신발까지 종류도 다양했는데 이젠 금배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바꾸는 게 좋겠네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언박싱은 제품을 개봉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개봉기라고 하면 됩니다. 장난감 언박싱보단 장난감 개봉기라고 하면 우리말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나면 그렇지 싶은데 왜 그전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희로 기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오토바이에 묶어서 끌고 가며 채찍질까지 한 경찰들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여성은 하의가 다 벗겨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오토바이에 손목이 줄로 묶인 채 끌려갑니다. 여기에 한 남성은 옆에서 채찍질까지 가합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채 질질 끌려가며 하의까지 벗겨진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만 오토바이는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멈춥니다. 지난 7일 케냐 나쿠루 올렌 구루네에서 21살 머시 체로노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는 영상입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체로노가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체로노는 경찰이 집에 있던 자신을 느닷없이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체로노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로노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로노를 끌고 가며 때린 경찰관 3명은 결국 체포됐고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국 합참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이벤트에 자신이 동행한 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에 이어 합참 의장까지 이른바 미군의 투톱이 최고 수뇌부가 잇따라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셈입니다. 자신에게 노라고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성격을 잘 아는데도 말이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 1일.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It's coming back strong. It'll be greater than ever before.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국방대학 졸업식 영상 메시지에서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미래의 군 지도자들 앞에서 합참 의장이 군 최고 통수권자를 수행한 것을 사과한 형국인 겁니다. 이벤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위중한 상황에서 신성한 종교를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에스퍼 국방장관이 군 동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은 미군 투톱의 반란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군 출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밀리 합참 의장의 발언을 지지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언이 백악관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코로나가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면 거래는 줄고 재난지원금도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다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도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사용이 시작된 모바일 현금카드. 휴대전화에 사실상 통장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신용카드와 달리 물건을 사면 수수료가 낮은 은행망을 통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잔돈이 생길 일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상품권이나 지폐를 사용하고 나면 거스름돈이 번거로울 때가 있죠. 오는 8월부터는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결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입금된 돈은 소독기로 향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소독을 하고 쓰고 있냐고 문의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이처럼 현금만 지는 걸 기피하는 이들이 늘고 재난지원금이 주로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탓에 현금 사용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에는 현금이 한 30%, 40% 들어가는데 지금은 현금 한 10%? 나머지 90%는 재난카드 많이 쓰죠. 하지만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이미숙 씨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모르죠, 전. 제가 혼자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 지자체가 이 씨 같은 사례를 찾아 재난지원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일 늦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 전달 체계도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등이 더욱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번 주말 폭우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내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오늘 밤 9시경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호남과 경남,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또
또 많은 양의 비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서울은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덕유산 부근에는 매우 많은 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강원의 비는 내일 밤에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비구름이 걷히면 습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